데이터의 기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실현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해야지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들의 어떤 관념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을 참아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과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다를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며 사는데, 어,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겁게,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어떠한 삶이 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본인의 삶이 지금 뭔가 되게 어려움에 계시다, 혹은 시련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관점을 바꿔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저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김주환 저자님이시고요. 이분은 연세대 언론홍보학 영상학부 교수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긍정정서, 대인관계, 리더십, 소통지능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경력이 되게 특이해요. 이탈리아에서 정부 장학생으로 기호학을 사사하셨대요. 그러니까 기호학 하면 어떤 문자 뭐 이런 게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또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으로 계셨고, 현재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분의 평론가로도 계신 분이세요. 되게 특이하죠. 네.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딱 하나의 느낌이 잘 안 떠오르죠. 그런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회복 탄력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뭔가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다시 탁 튀어오르는 탄력? 뭐 이런 느낌 떠오르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주로 실현,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면 마음의 근력, 마음의 면역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근력이 있어야지 몸도 더 튼튼해지죠. 그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작은 리스크에 휘청휘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마음의 힘을 단련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듯이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면역력, 마음의 근력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다. 그것이 곧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그런 말도 합니다. 그냥 낙천적인 사람 있잖아요. 혹은 되게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할 때 낙관적인 사람. 낙관적이거나 낙천적이지 않되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 살면서 한 번도 시련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측면에서 마치 날씨처럼 비가 올 때도 있고 날이 갤 때도 있는데 세상은 항상 날이 갤 거야 라고 편파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건 뭐냐? 비가 오지만 비가 온 다음에는 날이 개라고 총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역경에 대한 대처를 한 세상을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긍정을 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한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네, 이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님. 아마 이분이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이 돼요. 그러면서 전신마비가 왔고, 사람들이 이제 몸이 마비가 되었을 때 혹은 갑자기 불운이 겹쳤을 때 이제 보이는 현상들이 한 3년 정도는 그 현상 자체를 못 받아들인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막 내 몸도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갑자기 못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이상록 교수님은 6개월 만에 자신의 현 상황, 자신의 악재를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이제 구강용 마우스, 그러니까 이분이 몸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입밖에 없대요. 입.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부는 정도 빨아들이고 이런 정도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는 뭐 어떤 리모컨 같은 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재활 경험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담아서 책을 출간하셨다. 그래서 이분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비보이, 스트리트 댄서라고 하는데 30살도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돼서 저는 이분 보면서 약간 강원래 가수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같은 상황.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춤을 추던 사람, 춤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방송인으로서 혹은 비보이 전문 사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을 되게 크게 하다가 확실하게 망한 뭐 50억, 연매출 50억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아내랑 같이 국수집을 운영하는 어떤 분. 그리고 노숙인, 그냥 길에서 자고 사업 망하고 인생 풀리는 게 없고 그 왜 노숙인들의 쉼터라고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두부기계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몸이 기형이어서 다리를 1살 때 절단하는 수술을 했고 하반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여성이 영화배우, 운동선수, 패션 모델, 동기부여 강연자, 장애인 올림픽 출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함이 에미 멀린스라고 영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반신 다리 쪽을 여러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조도구? 보조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기분이 좋은 날은 짧은 다리, 기분이 좀 뭐 나쁜 날은 긴 다리, 뭐 좀 더 내가 좀 패셔너블하고 싶다 하면 아주 긴 다리 이렇게 다리를 바꿔가며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키가 매번 달라지는 거죠, 만날 때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너는 이렇게 키를 조절할 수 있다니 라면서 부러움을 샀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독특한 각자의 약점이냐 혹은 강점이냐의 여부는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사례가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영국의 커리어 우먼이었던 패트리샤 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업주부고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아주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일을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간질에 학습 장애에 식이 장애까지 보이고 있는 아주 중증의 장애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런 아이로 인해서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애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간질 발작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 아이랑 같이 밤새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음식이 아이를 나쁘게 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우유나 밀가루, 식품 첨가물 이런 부분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알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운명같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면서 음식 문제가 이런 어떤 아이의 설사 뭐 이런 뿐 아니라 자폐증도 유발을 하네. 그리고 음식 문제가 또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어떤 정서 조절이나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습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네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아이를 위한 글루텐 없는 빵을 굽고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5살 때 되니까 애가 음식 조절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업화해서 네, 알레르기 환자용 식품을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유명한 프리프롬이라고 하는 이런 식품 산업도 주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뭐 조앤 롤링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해리포터의 저자분. 싱글맘이었고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고 결혼 2년 만에 이혼했고 애한테 책 읽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본인이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분이죠. 그 밖에 안데르센도 그렇다고 합니다. 안데르센 하면은 뭐 되게 과거에 제가 아이랑 같이 봤던 책에서 안데르센은 가난했다. 안데르센은 얼굴이 원숭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봤는데요. 자신도 가난해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을 썼고 못생겨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본인의 시련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꿨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개인의 의미 부여.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눈 안에 무슨 색깔의 안경이 있는가?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삶이란 자체는 결국은 이야기잖아요. 마이 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이 무슨 색깔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데니얼 캐니만이라는 교수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대장 내시경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2가지 자아를 알았대요. 하나는 경험자, 그리고 2번째는 기억자. 경험자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하루에 3끼를 먹고 밥 먹을 때 뭐 200번 밥을 날 꼭꼭 씹어 먹고 뭐 화장실은 몇 번 갔고 이게 경험자예요. 그리고 기억자는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와 함께 서로를 보듬으면서 밥을 먹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게 기억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기억자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나. 그리고 이 경험을 어떻게 아름답게 기억하는가. 이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와이 카우아이 섬. 아마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 사실은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55년이면 아마 전쟁 이후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생아들, 1955년도에 딱 태어난 신생아들 800여 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700여 명, 698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30년간의 연구를 했어요. 근데 무슨 연구였냐면 그 아름다운 섬이 지옥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섬에 온 사람들 자체가 아주 최악의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지에서 가난과 질병과 싸우면서 범죄자거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섬이 그 카우아이 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간 연구를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얘네 인생은 다를 바가 없겠지라는 어떤 가정하에 그러면 인생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사람들이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더라. 환경이 이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모습도 변치 않더라라는 어떤 연계관계가 있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중에서도 더 상태가 안 좋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학교에서 얼마나 잘 행복하게 지내는가를 판단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위험군과 안전군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험군까지도 보는데요. 그 고위험에서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랑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고 자기의 어떤 이해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고위험군이라 하면 더 극단적인
더 열악한 아주 극빈층에다가 아주 가정분화가 심하고 부모는 제대로 뭐 알코올 중독 아니면 정신질환자였던 200여 명의 학생들을 추렸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200여 명 중에서 이상하게 예외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70명 정도? 약 3분의 1. 얘네 왜 이래? 이 가설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왜 이래? 아주 최악인데 상태가 좋잖아. 라는 결과가 그것도 70명이나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분석해 봤더니 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대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네, 그런 인물로 자라났구나. 게다가 그 중에서 몇 명은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고 더 재밌는 건 이 연구를 한 연구자 자체도 본인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음, 나치에게서 도망다니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가족 중에 남자는 다 죽고 오빠를 비롯해서 다 죽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최악의 경우를 넘겨서 이렇게 연구자로서 심리학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고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조건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뒤샘 미소, 그러니까 웃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중지능 중에서 자기 이해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까지. 되게 많은 내용들을 좀 다 얘기하고 싶으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뭐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긍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긍정적인 상황을 경험해야 뇌 신경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샘 미소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뒤샘 미소가 나오는데요. 보이시려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렇게 위쪽에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위쪽에 있는 두 사람과 밑에 쪽에 있는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나중에 한번 컴퓨터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뒤샘 미소는 눈이 웃는 겁니다. 눈이 웃으셔야 돼요. 눈이 반달이 돼서 웃으셔야 되는데 뒤샘 미소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웃는 사람. 근데 눈이 웃어야 뇌 신경이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웃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니까 웃는 편인데 눈이 안 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그것도 연습해 보시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뇌에 새기는 연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사람이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또 배려나 봉사활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긍정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뒤샘미소 집단이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이렇게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렇게 잘 살고 소득 수준도 높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니까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 예뻐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또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 미소는 매력과 외모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행복 혹은 생활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가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자기 이해, 협력, 공감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자기 조절 능력과도 관계가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작은 일에 막 휘청, 또 다시 일어났다 또 휘청,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휘청하긴 하는데 별로 이렇게 변동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해가 높다는 거죠. 왜 우리 책에서 내 감정이 뭔가 부정적 감정이야. 그걸 억압하지 말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감정 조절력은 충동을 통제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과도 연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이 곧 자기 이해,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가? 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내 어떤 충동 있잖아요. 아, 때려차, 때려차, 뭐 이런, 이런 충동을 조절하고. 그래, 그 상황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거를 바꿔나가야 될까? 라고 하는 원인 분석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곧 자기 이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해 능력이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8가지 지능은. 이것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의 것인데, 이 중에서 성공 혹은 대인관계 혹은 어떤 자신의 분야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지능이라고 해요. 우리 8가지 지능, 다중지능 알고 계시죠? 언어, 논리, 시공간, 음악, 신체, 자연, 대인관계, 자기 이해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7번째인 대인관계지능,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8번째 자기 이해 지능, 내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고 이걸 통제하고 이것을 좀 더 균형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원래 재능들을 더 내가 잘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지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번째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곧 이 사람의 회복 탄력성, 이 사람의 행복한 삶을 연관하는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워드 가드너는 25주년이 됐을 때 요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은 결국은 하나의 지능의 양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남한테도 잘 조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많이 얘기했네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정 조절력,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말 같기도 하죠. 감정 조절력이라고 하면 이제 내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실험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 그냥 우리 흔히 행복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고진감래야 무슨 행복 개뿔 저 목적지 갈 때까지 참고 참고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런가 이제 이런 실험을 했는데 2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코미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다음 문제를 풀게 했어요. 2번째 그룹은 논리적인 사고를 막 자극하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게 했어요. 결과는 누가 더 문제를 많이 풀었을까요? 웃었던 그룹. 코미디 영화를 풀었던 그룹은 약 75%, 논리적인 그런 영화를 봤던 사람은 한 20% 정도. 그렇게 20% 정도가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만 해. 그냥 애들한테 실험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해서 대학 의과대학 그것도 미국 대형 종합병원인 헬리포드 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탕봉지, 의사분들한테 사탕봉지를 주면서 자신의 직업 만족도를 체크하게 한 거예요.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만족도를 체크를 했고 점수가 더 어떻게 나왔느냐. 당연히 사탕봉지를 받은 사람들이 더 점수가 높았대요. 직업 만족도부터 문제 해결 능력까지가 높았대요. 사탕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분 좋아서?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먹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그랬대요. 이게 왜 그런가? 도파민의 효과라고 합니다. 뇌의 도파민 레벨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향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일상에서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경세포가 더 외향적이고 쾌활하다고 하고요. 내가 평소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많이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뇌와 비슷한 쪽으로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네, 그래서 긍정 감정이 중요하고 이것이 판단과 유연성과 창의성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두되 그 과정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충동 통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 하면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학업 성취도 평가가 좀 우수한 뭐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이 뭐 1, 2위 정도가 되는 아주 아주 우수한 그런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학습 동기, 내가 학업을 잘해낼 거라는 효능감, 나의 어떤 학습에 대한 선호도, 이런 자기주도, 이런 부분은 최하위. 그야말로 흥미도 없고 내적 동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OECD 교육국인 그 피사 관리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건 맞아요. 근데 행복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를 감옥으로 비유하고 이 감옥이 초중고로 이어지다가 졸업을 해야 끝난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옥이 지금 인생을 걸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죄송해요. 노트북에 선이 플러그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꾸려도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계속 성취주의로다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성취해야 살아남고 성취해야 보상을 받고 성취해야 뭔가 계속 다음 허들을 계속 넘어야 되는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목표점을 가지고 있대. 그 목표로 가는 현재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과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많았어요. 이 내용이 너무 주옥 같아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삶에 대해서 본인의 의미를 두고 계신가요? 본인의 삶에서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이 책 앞쪽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행복해졌다. 삶을 감사하게 누리게 됐다. 네. 결국은 내 삶을 내가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은 목표점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에서 행복한 사람만이 그 행복 자체를 누릴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